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제50일의 전라예술제 전북 문인들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후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건수 전북문인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빈님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인들의 소개는 않겠습니다. 우리 문인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우리 내빈의 한국의 종 우리 전라북도 연합회장님 한기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강연을 해주실 임영근 남원 예총 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우리 문인이 아니신 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빈 소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혹시라도 하실 분 있으면 조금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문인협회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와주신 우리 문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주에서 버스 3대로 출발을 했고 또 승용차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척 기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전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라예술제는 금년 51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에서 전에 했던 것을 아마 한기현 회장님 그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각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남원에서 고창에서도 했고 김제에서도 했고 전주에서도 익산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금년 이 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의 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예술의 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남원은 문학의 고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춘향전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가 이 남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던 곳이 광활루입니다. 지금 광활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남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남원은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활루를 다 찾습니다. 그것은 이 남원에 연려춘향 수절가가 탄생되었고 그걸로 해서 고전소설 춘향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흥부전도 바로 이 남원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소설의 또 하나의 지평을 연 최문학 최명희 그 혼불이 이 남원의 삼해면 노봉리를 배경으로 해서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최명희 문학관이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최명희 작가의 문학관이 전주에도 있고 왜 남원에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원은 혼불 소설의 배경지입니다. 그리고 혼불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실은 삼해면 그곳에 옛날에 살았던 분들을 다시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서 최명희 작가가 창작을 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령 출시의 그 고향이 또는 본터가 저는 그 노봉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훌륭한 우리의 대하 소설이 남원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또 금오신화 우리의 전기 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만복사 저포기가 있습니다. 만복사는 지금 그 사지가 남아 있고 그 비륵불이라고 해야 할지 그 부처님이 지금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따가 우리 윤영근 회장님께서 강연을 하시겠지만 그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도 바로 이 남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남원이 하나의 예양이고 전통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저는 문학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남원에서 우리 문인협회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남원 문인협회 회장 김두성 회장님이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정주 작가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곽진구 씨, 우리 오늘 강연을 맡으신 윤영근 회장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많은 전화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또 들으니까 우리 전라예술제 이 행사를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윤영근 회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강연을 하시는데 우리 윤영근 회장님 박수로 한번 이렇게 맞아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성황리에 이렇게 된 것도 많은 남원 분들의 협조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천년 돌솥밥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에 들려서 몸도 피곤해서 우리 밥 먹는 집이니까 저 좀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해서 1시간 정도 거기 누워있다 왔어요. 저 음식 마룻바닥에 어디 피곤한가.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하시면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또 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 말씀을 꼭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에 들어오실 때 전북문학관 개관 행사의 그 초대장과 거기에 관한 책자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전북문학관 초대 관장님이신 윤영 박사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학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북문학관은 우리 문인들의 쉼터입니다. 문인들의 자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전북문학관이고 우리 전북 문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전북문학관입니다. 본래는 전라북도 문학관이 다른 그 명칭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문학관 지금 초대 관장님으로서 10월 20일 날 개관을 앞두고 오심조사 고생하시는
이윤용 박사님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맞이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월 21일에 아닙니다. 9월 21일에 꼭 21 그러니까 4시에 정말 꼭 많이 참여해서 우리 축하의 자리를 같이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봉투 안에 그 초대장이 들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전 액자가 140점 조금 넘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시화전은 이 행사가 끝나는 11일까지 거의 다 개시를 합니다. 그날 오후에 다시 트럭을 가지고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남은 그 작품은 아까 김두성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와서 남은 분들은 미리 수거를 해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전북문학관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 문인협회 사무실로 옮기려고 하니까 4층까지 그냥 올라가도 힘이 들어요. 땀이 나요. 그걸 아무래도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북문학관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9월 21일 행사 전까지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실 때는 그러나 이름만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가져가시고 가져가시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7월 21일 그날은 꼭 오셔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9월 21일 그날 안 찾아가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꼭 참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오셔서 꼭 찾아가시고 그 후에 없어지는 것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디 하늘로 날아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9월 21일까지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실 때까지 즐거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성기현 전북예총 회장님의 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요. 우리 그 윤영근 회장님하고 개막 행사가 끝나고 이쪽 위쪽에 조그마한 그 주막에 들려가지고 대포를 한잔 하는데 그때 빗줄기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9시 정도 좀 넘었나 했는데 갑자기 거운자 술자석을 마치고 오는 중에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돌풍을 동반한 비입니다. 이게 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엊그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일단 공연이야 끝나고 또 이쪽 요천수 쪽에다가 스크린 걸어가지고 지금 영화 상영을 하는데 두 가지 걱정이 오는데 이 스크린 영화 상영하는 스크린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문제는 그 광장에 지금 부스 배치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미술, 건축, 사진 그리고 또 우리 문인들 시화를 갖다 전시를 하는데 이거 뭐 보통 보는 게 아니라 그 몽골 텐트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순서별로 하는 건데 우선 미술이 이게 문제라.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작품 하나 이거 뭐 아까 정근수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작품 하나 이 돌란자로 줘야 되는 이 미술품. 하여튼 뭐 그걸 다 띄었어요. 다 띄어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또 오늘 와서 재배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인협회 시화는 갖다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텐트가 쭉 배치가 돼 있는데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막 들썩거리고 그 자꾸 막 캔버스가 막 위로 왔다가 저리 왔다가 난리 속인데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떻게 보면 액자로 따지면은 미술품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게 더 덜렁거리고 이게 난리 속이 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여러 가지로 참 문인들 참 복을 받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정구수 회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대포를 한잔 하면서 내쉬면서 제가 윤영근 회장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영근 회장님은 사실 이 남원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희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소설을 하시는데 우리 애총이 지금 만들어지니까 62년도 왔으니까 그건 50년 지나서 지금 1년이 더 갔습니다. 그래서 51회거든요. 완전 우리 윤영근 회장님의 산 증인이십니다. 산 증인이시고 아까 우리 정근수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남원이라는 이 고을은 아주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개막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한 30년 만에 만나더라도 계속 서울말 쓰다가 남원 분들 만나면 바로 남원 억양으로 바로 돌아가는 아주 독특한 그 어떤 이 전국에서 하나만 갖고 있는데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최명희 씨라든가 여러 가지 금옥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탕에서 우러날 수 있는 저장분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어제 비바람 치고 했듯이 또 이렇게 또 맑아요. 그랬듯이 하여튼 전라북도의 수건이었고 가장 애썼던 이 부분 이 전라북도 문학관이 우리 정구수 회장이 계속 각인시키려고 7월 21일이라고 9월 21일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참석을 하겠지만 우리 문인 여러분들 꼭 같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자리 하여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근 회장님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인이시고 고창 예총 회장이시고 전북 예총 수석 부회장이신 김정홍 선생님께서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시 제목은 안나의 강변입니다. 안나의 강변 김정은 한오라리 바람소리에 부서지는 강물이 되어 달빛 그림자로 서 있다. 밤마다 꿈결 속에 누군가를 연민하던 추억이 추녀 끝에 찰랑대고 아슬한 하늘과 바다에 맞닿는 공허 터널에서 사뿐히 들여받는 안나의 발자국 소리 해조음에 명멸되었다가 낭낭이 들려오는 안나의 목소리 태산을 흘러내어 바다를 메우고 호수를 막아 청원을 가꾼다 해도 내 마음에는 오래 싱그러운 강변에 서서 안나의 가슴에 한 송이의 장미꽃을 달아주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낭송하신 시는요, 이 책 1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낭송시는 계속 여기 책에 있습니다. 다음은요, 김미림 시인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을 김미림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김예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사랑 주셨기에 당신을 사랑할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내게 더 많은 사랑 주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되담아 드릴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 스스로 행복해지기 원해서입니다. 행복한 나로 하여 당신 또한 행복하기를 소망할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것은 단 하나, 죽는 날까지 당신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남기를 소망할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신 김은숙 선생님께서 땅끝 마을에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김은숙. 나 여태껏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가슴 속에 품은 꿈 때문이라고. 그래서 길은 언제나 열리는 거라고 믿었는데 1000번을 꿈꾸어도 무태 오르지 못하는 섬들을 그곳에서 보았네. 폭우를 드나드는 물결이 야금야금 세상의 길을 갉아먹어 갯바위 틈엔 섬들의 부서진 꿈만 너울거리고 무심한 겨울 안개가 내 그리움 건너다 줄 배 모두 지워버려 하늘 아래 발 내밀 곳 더는 없었네. 그러나 뒤돌아서니 그곳은 또 세상 모든 길의 시작이었네. 박수를 조금 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다음번에도 신앙송 끝나고 나서 박수 조그맣게 치시면 다시 한번 쳐달라고 할 겁니다. 미리 크게 쳐주세요. 다음은요, 시인 신희봉님께서 자작시 내려놓습니다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저 신희봉님은요, 전북문인 옆에 신입회원이신데요, 남원분이십니다. 내려놓습니다. 신이봉. 밤사이 눈이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하얀 무늬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나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걸어온 발자국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교만도 욕심도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얀 무늬에 내 마음을 비춰봅니다. 반성이라는 지문을 찍어 놓습니다. 오늘 또 하얀 무늬에서 한 해를 반성해 봅니다. 주님, 그 무늬에 양심이라는 발자국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얀 눈으로 덮으소서. 세상이 온통 하얀 꽃으로 변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소서. 다음은 수필가 안형님께서 안도현 시인의 그리운 당신이 오신다는 일을 낭송하시겠습니다. 그리운 당신이 오신다니. 안도현. 그리운 당신이 오신다니. 어제도 나는 강가에 나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시려나 하고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는 말은 가슴으로 눌러두고 당신 계시는 쪽 하늘만 바라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강물도 제 울음소리를 들키지 않고 강가에 물자국만 남겨놓고 흘러갔습니다. 당신하고 떨어져 사는 동안 강둑의 철마다 꽃이 피었다가 져도 나는 이별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꽃진 자리에 어김없이 도란도란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해마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별은 분리 끝에 앉았다가 가는 물 잠자리의 날개처럼 가벼운 것임을 당신을 기다리며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 비친 산 그림자 속에 들려오던 그 뻐꾸기 소리가 당신이었던가요? 내 발끝을 마구 간지리던 그 잔물결들이 당신이었던가요? 온종일 햇볕을 끌어안고 뒹굴다가 몸이 따끈따끈해진 그 많은 죄악돌들이 바로 당신이었던가요? 당신을 사랑했으나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오늘은 강가에 나가 쌀을 씻으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운 당신 오신다니. 그리운 당신 오신다니.
음악을 빌렸습니다. 다음은요, 황경순 시인께서 나이덕님의 오래된 수트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릴 시는 나이덕 시인의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처럼 그 미완성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 시를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오래된 숲틀 라헤덕. 누군가 나를 수놓다가 사라져버렸다.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 않았고 꽃들은 오랜 목마름에도 시들지 않았다. 파도는 일렁이나 넘쳐 흐르지 않았고 구름은 더 가벼워지지도 무거워지지도 않았다. 오래된 숲들 속에서 비단의 둘레를 댄 무명천이 앞정에 박혀 팽팽한 그 시간 속에서 녹슨 바늘을 집어라 실을 깨어라 33개의 앞정에 박혀 나는 아직 팽팽하다. 나를 처음으로 뚫고 지나갔던 바늘끝 이 씨앗과 꽃잎과 구름과 물결은 그 통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헝거부 이편과 저편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언어들로 나를 완성해다오. 오래전 나를 수놓다가 사라진 이여. 다음은요, 서기성님께서 조지훈님의 승무를 낭송하실 차례인데요. 서기성님이 어찌 눈에 안 띄어요? 지금 서기성님 안 계시나요? 어떻게 해요? 누가 서기성님 대신 승무 낭송해 주실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신앙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학 강연 순서입니다. 오늘 강연은 남원예총 회장님이신 윤영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남북사 저포기인데요. 선생님 소개를 정구수 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선생님을 잘 지금 몰라서요. 네, 그럼 만복사 저포기를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 어디 가셔버렸네. 이 회의 시작할 적에 우리 손 회장님께서 낚시 탓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손 회장 날입니다. 전북은 여기서 개막식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남원 예총서 행사하는 남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 날입니다. 그리고 전북 무협의 날입니다. 하느님이 다 적으시고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 예양 남원을 찾아주신 우리 문인 여러분들에게 남원 사람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발이 성성한 저를 이 높은 방방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평생을 위해서 면장 한 번도 못 오고 군수로 사는 정군수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원에서 는 행사니까 남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말 좀 해주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서 제가 여러분을 모시게 됐는데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문인 여러분들도 제 실력 다 알죠. 저는 천직이 한의사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 인생 70여 년 여정 중에서 문학과 접촉이 돼가지고 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요, 서령 제가 좀 잘못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런 첫마디입니다. 그리하시고 잘 강의를 들어주시고 잘못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원에 살면서 가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우리 남원에 사는 남원 사람들은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원이란 이 땅이 민족문화 예술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면장도 모든 군수님께서 다 소개했습니다만 남원하면은 먼저 불멸의 고전소설 춘향전, 그 다음에 흥부전,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했던 홍도전, 최척전, 오늘 받았던 그 만인의총 책자 중에 뒷페이지가 보면은 최척전 제가 썼던 작품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 제가 강의를 해야 할 금옷이나 만복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동편제 판소리의 태자리가 또한 남원입니다. 그리고 그냥 웃어넘길 것 같은 좌도농학의 근원지가 남원입니다. 오늘날 아까 면장 하신 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하소설 최명희 작품의 배경이 남원입니다. 따라서 남원에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묘발지게 행복하고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저는 어디가 그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자랑을 하는 적은 나도 좀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데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정 회장하고 약속대로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만복사를 배경으로 해서 조선조에 쓰여졌던 만복사죠. 그 소설보다는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만복사 저 부기는 조선조 시대 김시습이라고 하는 고선, 늙은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썼던 것이고 금옥시나 찻대가리 실렸죠. 이 만복사 저 부기를 썼던 김시습은 그 삶에 있어서 아주 많은 유화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많은 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매월의 땅 잘 아시죠? 또 동봉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한자라고 해서 살았고 시를 쓸 적을 이 사람이 청한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벽상청이라고 하는 그런 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스님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설잠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이 사람은 강릉이 공간입니다. 강릉 김씨죠. 조선조 세종 17년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태생서울입니다. 성종 23년에 56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생애는 좀 평탄하지 못했죠. 그 생애가 기구하고 불우한 만큼의 이 세상에다 많은 일화를 남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새끼로 허리띠를 두르고 다니고 갓을 쓴 채 걸씨를 다니면서 팔뚝강사를 떠돌아다녔던 그런 거린 중입니다. 그런 김시섭은 태어나면서 천재요 신동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그를 깨우쳤고 그 다음에 3살 때에는 한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살 때에는 사서삼경을 통달해서 그때부터 신동이라는 그런 벼로를 갖고 살았는데 이러한 소문이 어전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러자 이제 이 소문을 세종대왕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어전으로 불렀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글자라는 박의창이라고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글귀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그러면 동자지학이 백학 무후천공이라 했습니다. 즉 동자의 학문하는 태도가 흰 학이 푸른 하늘 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글을 내렸습니다. 5살 먹은 김시숙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답글을 했습니다. 성주지덕은 황룡 법변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즉 성스러운 임금님의 덕은 황룡이 푸른 바닷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썼습니다. 세종대왕이 감탄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께서 삼각산이라고는 글귀를 다시 주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칠언절구로 글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글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도 제가 찾다 못 찾고 말았습니다. 그 시가 어떻게 명문장이었던지 세종께서 이를 감탄해하고 상을 내립니다. 상을 모르는 명주 50피를 줬다고 합니다. 5살짜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그 50피라는 상을 내릴 때는 이 신동이를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50피라는 이 상을 네가 어떻게 가져가라고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시숙은 비단 끝을 이빨 하나 뜯어가지고 거기다 손가락으로 끼어가서 어깨에다 걸어가더랍니다. 그러니 그 만조백관들 앞에서 명주가 깔릴 거 아닙니까? 이때 세종대왕께서 감탄을 하고 그 명주 50피를 치러다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이 어전에서 맏아들 문종과 그 다음에 그 손자 단종을 옆에 앉아놓고 김시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성구지될 사람이다. 이 나라의 임금제. 그러니 잘 기억해둬라. 이 세조그 말 한마디가 훗날 결국은 김시숙이를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후 문종은 죽고 단종이 어찌 됐습니까? 세종대왕 둘째 아들 수양대왕으로 하여금 폐위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세종대왕이 이르렀던 그 얘기입니다. 너희 임금이 될 사람이다. 그는 이런 말을 되새기면서 세상을 등지고 삼각산 중흥 사람대로 들어가서 두문불초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조가 김시숙을 찾습니다. 그의 설법이 훌륭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설법을 듣고자 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김시숙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것은 세조가 단종을 무릎에 앉혀놓고 임금이 된다던 그 분이 수양대군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앙심이죠. 그보다는 세종대왕께서 너희 임금 하는 것을 그 말씀이 김시숙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세조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시숙은 미친 사람임을 자처하고 똥통간에 빠져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지저분한 그런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어느 기록에 보면은 어전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자기 나삼을 벗어서 똥 묻은 것을 휘쳐서 가지고 내버 쫓아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던 김시숙은 아까 말씀드린 설잠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한때는 고승의 자리에서 대단한 그런 주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머리는 삭발했지만은 수염은 계자를 길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머리는 깎아서 중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지만은 수염은 길러서 대장부 기계를 세상에 알리고자 해서 수염은 5자를 길렀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렇게 김시숙이 미친 사람으로 유랑글씨 중이 된 것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비극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반항심입니다. 그 시대 그는 많은 시를 이 세상에다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빈 배에 서 있는 저 백놈 백파에 찍겠습니다. 내 몸이 저리 힘들 마음조차 필소냐. 만일에 마음이 몸 같으면 너를 쫓아돌리라. 이런 비유의 시, 세상을 비우는 시, 또 수양대군 세조를 비우는 시가 한 200수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는 게 한 20수만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만복사 저포기를 썼던 김시습에 대한 한 중의 인생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만복사 저포기의 그 내용은 어떤가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얘기가 전설 따라 삼척입니다.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일찍이 어버이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지 못한 채 홀로 남원 왕정동에 있는 만복사라는 철간 동편 구석에서 방앗간을 얻어서 의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매년 3월 20나흘 되면 이고장 모든 사람들이 만복사에 찾아와가지고 만복사 부처님 부처마다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근데 이 지금 3월 20나흘날은 지금도 남원에서 탑돌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복사가 되게 창건된 년을 신라말 아니면 고려 초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참 그 규모가 극적인 승려가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복사 앞들이 이 백들이라고 합니다. 백들. 왜 백들이라고 그러냐면은 300명의 승려들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은 뜨물이 그 논바닥을 다 희끼 덮여서 긴 백들. 또 300명의 나삼을 빨아가지고 갖다 두는 배로 나삼으로 덮여져 있어 백들. 그 지금도 거기 사람들이 야, 백들에 가자 그럽니다. 백들에 가자고. 그런 그 설화를 갖고 있는 만복사인데요. 4월 20일, 3월 20날 그날 노총각 양생도 부처님께 자신의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당으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저녁에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저포놀이에서 제가 지면은 부처님께 법연을 훌륭하게 드리겠고, 만일에 제가 이기고 부처님께 지시면 반드시 저의 소원인 어여쁜 배필 하나 구해주십시오. 여기서 저포를 하는 것은요, 그 유래가 백제 때부터 내려온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민속 사전에 보면 윷놀이와 흡사하는 것 그랬습니다. 윷놀이와 흡사하는 것. 그러나 부처님이 저포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생이 부처님 같이 혼자 놀죠. 양생이 혼자서 이번 것은 제 것입니다 하고 저포를 던지고, 이번 것은 부처님 겁니다 하고 던지고, 결국 사건은 양생이 이기게 되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영원하신 부처님께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불당 뒤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부처님의 영음이었던지 얼마 안 돼서 아가씨 하나가 불당으로 들어옵니다. 나이는 그래서 15살이죠.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들어옵니다. 마치 달나라의 올궁에서 꽃구름 타고 내려온 선녀같이 아름답고 고운 아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복사적. 법당으로 들어온 그녀는 백옥같이 고운 손으로 불을 켜고 향로에다가 향을 꽂은 뒤에 꿇어앉아 슬프게 탄식으로 웁니다. 이 사람의 생이 박명하다고 하지만은, 또 사람의 생이 박명하다고 하지만 어찌 저와 같으리가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 슬프면서 품 안에서 간직하고 있던 자신의 수건문을 꺼내가지고 불타기에 올려놓고 다시 흔들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양생은 자신의 감정을 걷잡습니다. 불쌍해서 그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가씨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길래 누구며 방금 굴전에 올라온 그런 또한 무엇입니까? 사실 그녀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구와의 난을 통해서 죽은 처녀의 망령이 이승 인간으로 인도 환경에서 나타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인 앞으로 뛰어간 양생은 그간 부처님과의 약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습니다. 이 망령 아가씨의 수건문이 아주 발표된 거로 보면 훌륭합니다. 소녀는 요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 올립니다. 변방이 허물어져 고적이 노리더니 표독한 왜구들끼리 침입하여 인민을 노랗게하다가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노복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처 없이 분산되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같이 가냘픈 이 소녀의 몸이라 먼 길 피난가기 여의치 못하여 깊은 규방에 숨어서 금석 같은 굳은 절개 더럽히지 않았건만 우리 부모 이 여식의 수저를 과히 그르지 않다이겠지. 벽지에 숨겨도 초야에 묻혀 살기를 촉절하는 3년이라 달밝은 가을밤 꽃피는 북동산 들구름 흩날리고 흐르는 물 차량할지 그윽한 골짜기에서 평생 방명함 한숨 겨워 때로는 임을 그려 채련의 외로운 슬픔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니 서러운 간장 다 녹아지고 혼백만도 흩어졌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별히 돌봐주소서. 인간의 한평생은 수명이 정해졌다 하고 부부의 인간의 한평생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부부의 백년가약은 어길 수 없사오니 아무쪼록 꽃다운 배필을 점지하여 주시기를 부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생은 이 글을 읽고 더욱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부처님과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영음이었더니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함께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루문자 무루자 운우의 정을 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먼 마을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절간에서 들려오는 새벽종 소리가 나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겁니다. 이윽고 먼 마을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고 절간에서 들려오는 새벽종 소리 날이 밝아지려 할 때에 그가 양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이제 당신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이튿날 양생은 그것을 허락하고 여인을 따라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개녕동이라는 곳이었는데 가서 보니 여인의 집은 인간 세상에 사는 집이 아닙니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택이지. 양생은 그곳에서 그 아리따운 여인과 어울려서 3일 동안 아주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말을 했습니다. 이곳의 3일은 인간 생활의 3년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그만 그대가 돌아갈 때가 되었고 나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간 세계로 돌아가셔서 옛일의 생업을 돌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면서 이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별의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양생은 갑작스레 그 여인의 이별의 수도 그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여인에게 달려듣듯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연구는 내 생에 기필코 다시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곳의 예절도 인간 사회의 예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저희 이웃 친지 친척들 만나보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양생은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여인이 친척과 이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그날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정씨, 오씨, 김씨, 유씨 이런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정씨, 오씨, 유씨, 김씨들이 상당한 인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족의 딸리에 천풍의 온순하고 총명하고 또 풍류가 있어서 시구문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곳에 초대받아서 왔던 정씨, 오씨, 김씨, 유씨들이 요 양생에게 전송시를 남겼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씨 아가씨 글이 그렇습니다. 봄이라 꽃피는 밤 달빛마저 꽃다운데 내 시름 그지없어 달리마 모르겠다. 이 몸이 휴어디어 비익조된다면 푸른 하늘雲과 함께 날개 펴나리라. 이게 정씨 아가씨 글입니다. 그다음에 오씨 아가씨 글이 있습니다. 해마다 오는 집이 오늘 또 낡은 날 어떻다 이문 소식 애끓는들 몰라라. 부러우선 저 부여는 꼭지나마 나란히 지당의 밤이 될때 함께 목욕하는 것. 이게 오씨 아가씨 글입니다. 그 다음에 김씨 아가씨 글. 밤 깊어 오경이나 접동새 슬피 울고 북두성 비껴 은하수 가득한지 애끓는 퉁수 소리 다시는 불지 마오. 한 가닥 이 풍경 소식을 속인이 알까 들었어. 이게 김씨 아가씨 글입니다. 그리고 유씨 아가씨 글. 금석같이 굳은 정조 지켜온 지 몇 해 된다. 옷 같은 고운 얼굴 구천에 깊이 묻혀 그간 봄밤이면 월분 흥화 벗을 삼아 기수나무 꽃그늘에 홀로 졸고 있어. 이렇게 시구문을 서로 나누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친척들과 인구를 만나 양생은 그 이후에 그곳을 떠나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여인은 양생에게 정표로 은잔 하나 줍니다. 요 은잔 잘 기억해 주세요. 왜 은잔을 받았냐가 내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부모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보련사란 절에서 법염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못 잊어 한다면 보련사의 것으로 법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승으로 돌아온 양생은 유택에서 정표로 받아온 은잔을 어루만지며 밤을 새우고 슬픔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밤을 지새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련사로 가보았습니다. 역시 여인의 부모들이 법연을 거하게 차려가지고 지혜를 올리는데 그 여인도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생의 눈에만 그 여인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법연이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은 다시 유택으로 돌아가고 양생은 영원히 이별을 했습니다. 그 후 양수는 끝내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장가를 두지 않은 채 지리산에 들어가서 양초를 캐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뒷얘기를 아는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드린 것이 매월당 김시습이 쓴 만복사 저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만복사 저폭이와 비슷한 민간 설화 하나가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국대학교 불문과 어느 학생한테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동국대학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부쩍 들더니 선생님 혹시 만복사 저폭에 대한 설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남원이 만복사 저폭이와 비슷한 민간 설화 하나가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국대학교 불문과 어느 학생한테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동국대학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부쩍 들더니 선생님 혹시 만복사 저폭에 대한 설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아는 거는 설화가 없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있습니다. 어느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 목록 몇 번째에 만복사 저보기 설화가 있습니다. 그 잘못했다 빌었죠 어떻게? 항목 번호까지 가르쳐주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빌고 제가 그 다음 날 대학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는 누가 가져가고 난 내가 그 학생이 가져갈 겁니다. 이 학생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작품이 없더라. 그러니 당신이 하는 대로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든지 난 남은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원고지에다가 그저 끌적끌적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것이 설화라는 걸 보내줬길래 그 설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만복사 근처에 있는 80 넘은 그 당시에 80년 다 돌아가셨는 할머니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놓고 뭐 우리 집 사람도 떡국도 끓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떡국 먹을 시기 있었습니다. 끓여놓고 이 만복사 설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거 말고 나 시집 와서 들었어요. 시집 오니까 동네에서 그 사랑방에서 그걸 가지고 연극을 하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 얘기들을 이것저것 전부 집합해서 모여보니까 그 학생이 나한테 보냈던 이 얘기에 약 한 80%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민관설화 우리 사실 그렇죠. 오늘날 설화가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소설이 먼저냐. 이것은 학교에서는 설화보다는 소설이 먼저라고 소설보다는 설화가 먼저라고 그러죠. 춘향전 근원설화가요 학기에 발표된 것이 약간 100여 정도입니다. 설화 근원설화가 그래요. 100여 정도 되는데 그 100여 정 근원설화 중에서 20대에서까지가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듯이 이 춘향전 근원설화도 춘향전 소설이 있기 전에 그 근원설화가 소설이 밑바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시섭 이 어른한테는 안 된 노릇이지만은 그 양반이 유랑걸 시끄럽고 돌아다닐 적에 남은 만복사에 가서 한 해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 겨울을 살았다고. 이 양반 겨울이 있으면서 죽은 중이지만 여기 오셔서 뭐 기방도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쪽에 이제 이 만복사 설화를 취득을 한다는 양반이 그 모션에 쓰지 않았느냐.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민관설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옛날 남원부 북문밖에 역시 양생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늦도록 장가들지 못하고 홀로 나머지 품삯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아까 그거 차이가 있죠. 그거는 만복사 뒷방에 살았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2월 초하루가 돼서 양생은 장가를 들지 못하고 또한 한 해를 보내는 것을 몹시 아쉬워한 나머지 옛날 2월 초하루는 이고장 풍습에 존복과 먹는 날이라고 지금도 그렇죠. 존복과 먹는 날이라고 해서 이전에 농사 시작하는 때가 돼가지고 이날 시골 농부들 술을 많이 마시고 놀다가 석양이 되면요 이 지역에서는 그랬답니다. 썩은 새끼를 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는 그런 장난을 했답니다. 그러다 양생은 홀로 쓱쓱 지내는 그 고독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썩은 사내끼로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내끼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려고 그리고 길가에 큰 청자에다 목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곳을 누가 지나갔냐면 만복사 노성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양생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양생한테 사연을 물어봅니다. 양생이 대답하기를 장가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지낸 것이 시절머리 나고 썩을 벗어 이제 세상을 끝내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노승이 껄껄 웃으면서 당신은 이고장에 살면서 만복사 부처님의 영험도 듣지 못했느냐.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하면서 곧 그 도승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사라져야 이해가 되겠죠. 양생은 노승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사 부처님께 이 불금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즉시 만복사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장가를 들게 해주라고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초하루부터 4월 초까지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소원을 빌었으나 굳게 담은 부처님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무슨 어떤 양생의 주변에 변화도 생기지 않게 양생은 실망을 하고 그저 입 밖으로 부처님 욕을 못 들으면 저 속으로 부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국관전에 지금 그 욕만 해야 됐습니다. 부처님 써내야 되는 없잖아요. 예로부터 사후 쪽팔이랑 딱 쪽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복사에 모여가지고 연등을 들고 불공을 드리는데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모여서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생도 절간 튑말을 걸지 않자 시름에 잠겨 있다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저포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부처님께 자기 소원을 다시 보고 자기도 이제 내가 미련한 놈이었었구나. 이제 자기 미련을 그때서 느낍니다. 양생은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새벽녘에 불쌍하게 꿇어앉아가지고 흩어진 저포를 주어봅니다. 부처님께 다짐해 말하기를 오늘 부처님과 제가 저포를 놀아가지고 소생이 지게 되면 부처님께 법연을 베풀어 드릴 것이고 만약에 부처님이 지시면은 소생에게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 끌어서 소생이 우원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포를 들면서 양생이 이겨야 되겠죠. 양생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양생은 이제 부처님께서 지셨으니 제 소원을 이루어주게 해주시고 법당에 물러나와 기쁜 마음으로 만복사 동편은 오솔길을 산책을 합니다. 양생이 숲길을 가고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가냘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양생이 곧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까 그 숲속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여자가 있어야죠. 아리따운 소원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양생은 그 소원에 가깝게 가가지고 그 여자이 울고 있는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소녀의 말은 자기는 이 근처 용봉동에서 사는 최 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최 씨의 딸인데 도적이 침입해가지고 부모를 잃고 홀로 피난을 가던 중에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산중에서 헤매다가 이층이 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양생은 내심으로 기뻤습니다. 이는 반드시 누가 만복사 부처님께서 맺어준 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말과 같이 하룻밤을 자면 무엇을 만리장성을 싼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이루어가며 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그녀는 양생에게 이미 인간 세상의 인연으로 당신이 나는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도둑에게 죽은 유령으로 서로 유명이 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유태으로 돌아가야 하니 나를 놓아주시오. 문 밖으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때 양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건 현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모든 사연은 꿈이었습니다. 양생은 자기 집이 아닌 그리고 양생이 어디가 있냐면요. 집이 아닌 숲속에 풀이 부스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양생은 너무 흠하고 부처님께 놀림을 당한 그런 기분이죠. 이제 저 부인에게도 불공도 다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덤을 치고 통곡을 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뇌성병력과 함께 벼락이 내칩니다. 그런데 묘가 두 개로 촥 갈라집니다. 근데 누가 나와야 합니까? 묘가 갈라진 것도 귀한 일인데 갈라진 그 묘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딱 깬 듯한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앉아서 한숨을 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이하게 생긴 일이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던 양생은 여인에게 연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사연은 꿈속에서 서로 만났던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도적이 침입해가지고 부모를 잃고 홀로 있는 여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양생은 그 여인을 데리고 만복자로 돌아와서 부처님 앞에 나란히 앉아 소원을 이뤄준 부처님께 감사의 기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묵묵부담이신 부처님이 빙그레 웃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웃음의 표정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양생은 열심히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 그 여인과 더불어서 자신을 갖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양생의 시조가 남원양씨의 시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주워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소개드린 만복사 저폭이라고, 이것이 만복사 저폭인데, 대개 이런 걸 우리는 민간 설화라고 그러죠. 근데 대개 이런 그 유형의 설화나 소설 옛날 얘기 중에서 풀어나갑니다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랑한다고 해서 시자 사랑했자 시의 설화, 시의 소설 그러죠. 근데 이 시의 설화나 시의 소설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생전에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묘를 파헤쳐서 그 관을 열고 그 시체를 애무했다는 얘기. 이런 그 시의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여인의 혼백이 나타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과 동거하거나 혹은 동침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은 서로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사랑을 한 사이가 아니고 아무 인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죽은 혼백과 이승의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아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문자를 받았다고 그랬죠. 어떤 유물을 신표로 받습니다. 그런 시의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넷째 번으로는 변태적인 성욕의 사람들, 변태적인 인간들, 묘를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서 농락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걸 시의 설화라고 하는데 4가지 종류가 되게 있죠. 근데 전설 따라 삼철을 놓은 이 4가지 설화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방영이 되죠. 작가들이 이걸 멋지게 만들어냈죠. 여기 저 현문창 같은 그런 소설가가 이런 걸 잘 또 꾸며냅니다. 이렇게 분류해 볼 때 이 만복사 저폭이는 양생과 그 여인을 만나면 전혀 인연이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셋째했던 설화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전설 따라 31년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자료를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여기 최종주 선생님이 안 보이네요. 지금 만복사 저분도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책이 아까 도착한 밖에 있습니다. 최종주 선생님이 제2 자료를 훔쳐다가 만복사 저폭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남원시청에서 만복사 저폭이라는 고전 소설과 추척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저는 추척전을 쓰라고 그래요. 만복사 저폭이는 최종주 선생님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책이 지금 원고가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군수 어른께서 이 회의에 우리 회원들한테 주도록 책을 찍자. 그래서 시청에 양해를 구했어요. 저작권 거기 있습니까? 초판 저작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200권만 찍기로 했습니다. 근데 책을 보시다 보면 몇 페이지에 가서 띄어쓰기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인명 같은 데가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초판 뭐지 그때 잘못된 것이 이번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쳐가면서 읽어주시고 최측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두서없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번 뒤로 차례 또 그렇습니다만 이 얘기는 이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셨다고 손자들 낳고는 손자들한테 나오니 유명무리하는 이런 얘기더라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사 전포기에 대한 강연 고맙습니다. 마치 지금도 만복사태에 가면 그 500여 년 전에 노총각 양생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놀고 있을 것만 같네요. 그리고 또 아니면 거기 계시는 돌부처님하고 젖보놀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윤영근 선생님께 정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안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동제를 치렀고요. 또 문화기행을 갔다 왔고 그랬는데요. 그 단체 사진을 한번 제대로 찍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체 사진을 정말 아주 그냥 그 결혼 사진 찍듯이 그렇게 잘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거든요.